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즐거운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이슬람교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야.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다음 정치적인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서는 문화적인 내용까지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교과서로 따지면 72부터 79페이지까지인데 양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한 2시간 정도를 이 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2학기에 나가야 되는 진도가 좀 빡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부분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한 번에 흐름을 잡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 우리랑 워낙 먼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억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공부를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슬람교 하면 우리가 되게 잘 모르는 종교잖아.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서 약 24%, 총 19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종교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24억 명이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라고 하니까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그지? 세계의 두 번째랑 되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이른바 중동 지역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지역 혹은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폭넓게 이슬람 인구가 퍼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점점 더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글로벌 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해보곤 해. 선생님이 그냥 딱 생각난 나라들만 정리를 해봐도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는 국가가 이렇게나 많아. 정말 어마어마하지. 뭐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만큼 이슬람교가 다양하게 퍼져 있고, 또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랑 교육 과정에서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상당한 공력을 투자해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주면서 오늘 수업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교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누가 성립시켰는지,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어떻게 확산되었고 그 세력이 커가면서 때로는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정치적인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해볼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이슬람교가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지, 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무를 가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덧붙이면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느냐?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남아시아 지역,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배경이었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뭐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파르티아, 사사낭조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었지. 뭐 중간에 분열도 되고 알렉산드로도 있었지만 진짜 이런 흐름으로 왔었어. 근데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를 마지막에 멸망시킨 애들이 지난 시간에 누구였다? 그래, 걔네가 바로 이슬람 세력이었어. 그러면은 이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등장했느냐, 그 시작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사랑조 페르시아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 상황이었어. 당시의 역사의 메인 스테이지는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이랑 사사랑조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특히 사사랑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지? 동서교역로를 장악해가지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생기는 아라비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발전하지 못해 있는 상태였어. 지도만 봐도 딱 어때? 약간 사막 느낌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 반도는 오아시스 중심으로 부족 단위의 농업이나 유목을 하는 아직 거대한 정치 체제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변화하느냐? 비잔티움 제국과 사랑조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게 됐어. 결국에 기존의 비잔티움 제국과 사랑조 페르시아를 통과하는 기존의 교역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결국에 사람들은 대체제로 새로운 교역로를 찾기 시작했던 거야. 그 새로운 교역로가 어디냐? 바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과하는 새로운 교역로. 이 아라비아 반도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역로가 각광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 교역로 상에 있는 메카나 메디나 같은 새로운 도시들이 번영하기 시작했던 거야. 메카랑 메디나라는 도시 둘 다 이슬람교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경제적인 성장을 일부 귀족들이 독차지했던 거야. 일부 귀족들이 독차지하게 되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게 돼. 결국에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서 부족 간의 전쟁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많아지는 등 사회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진 거야. 이슬람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했어. 이러한 혼란스러워져가는 아라비아 반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메카의 상인 출신이었던 누구? 그래, 무함마드가 바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다? 무함마드다. 지난 시간에 조로아스터를 창시한 사람? 조로아스터.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 무함마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마호메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마호메트라고 많이 썼거든. 근데 마호메트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아랍어 원래 발음을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무함마드로 많이 쓰고 있거든. 그래서 보통 무함마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는 마호메트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그럼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야. 세상에 유일한 신이 한 명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알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랍어로 알라. 이 알라가 있고 이 알라신, 알라 유일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존재다. 네가 어떤 부족이든지 네가 돈이 많든 적든지 상관없이 알라 앞에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평등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종교를 발전시켰던 게 무함마드의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중에 이슬람교가 무함마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배경 지식은 잘못됐어.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야.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고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유일신인 알라가 보낸 알라 이후에 등장한 예언자. 그의 말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일 뿐이야. 인간이야, 인간. 신이 절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슬람교를 뭐 마호메트교, 무함마드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만들었는데 이제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평등한 존재라고 강조했대. 뭐 교리 자체는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을 거야. 그런데 인기를 끌 때 누구한테 끌었을까? 평등하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이러한 설교는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 뭐야, 나도 평등하다고? 라고 하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당연히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들에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 결국에 메카에서 시작된,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막 시작을 했지만 당시 귀족들이 너무 무함마드를 괴롭히니까 결국에 무함마드는 이 메카에서 떠나서 그 다른 도시인 메디나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가는 이 피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랍어로 헤지라라고 부를 거야. 헤지라. 622년인데 이 헤지라라고 하는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람에서는 헤지라를 이슬람 달력의 기원년으로 삼아. 무슨 말인고 하니 요즘 우리가 쓰는 2021년이라고 하는 연도의 기준이 되는 기원년이 언제냐? 빵년. 그 빵년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원년을 삼은 거잖아.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달력의 기원을 헤지라를 중심으로 연도를 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함마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했지만 귀족들이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도망간 헤지라를 한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디나로 도망갔던 무함마드는 그쪽에서 세력을 열심히 넓혔어. 그리고 세력을 넓힌 이후에 다시 메카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 메카를 드디어 장악하는 데 성공해. 그리고 메카를 장악하고 그 세력을 점점 더 넓혀서 아라비아 반도 전역으로 이슬람교의 세력을 확대한다. 그래서 원래 보게 되면은 이쪽 메카가 여기 있지. 그래서 메카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메디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그 영토를 이렇게 넓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생전에도 이미 그 이슬람교의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무함마드 사후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아라비아 반도 곳곳에 퍼뜨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시대들을 우리는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세 번째 아바스 왕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대를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걸 우리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를 겁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바로 질문 나오겠지. 선생님, 칼리프가 무엇인가요? 칼리프는 바로 무함마드의 계승자, 이슬람 세계의 종교 정치의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이 일찍 죽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아랍 세계에서는 뭐 권력을 세습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함마드의 계승자로서 이제 선출되어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몇십 년 걸리지 않아서 채 몇십 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했던 이슬람교는 그 세력을 넓혀서 사사랑조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이집트 멸망시키고 서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로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영토를 빨리 확장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궁금할 거야. 이슬람교가 영토를 빨리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복지에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대. 너희들 무조건 이슬람교 믿어! 이게 아니라 이슬람교로 개종할 경우에 특혜를 준 거야. 무슨 특혜인 거 아니? 세금을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깎기 위해서라도 이슬람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해.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회유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뭐 성전, 뭐 이렇게 막 칼, 뭐 이런 또 강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초창기에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 이 칼리프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계승자,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면은 당시에 선출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다음 칼리프를 정하는 게 법칙이었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이름은 절대 알 필요 없습니다. 이 4명의 이름은 알 필요 없지만 정통 칼리프는 총 4명이 선출이 돼. 그래서 무함마드 이후에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이런 식으로 4명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고 점점 이슬람교를 발전시키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슬람교 지배층 안에서도 약간 내분이 벌어지게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줄 건데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좀 더 잘 되거든. 자, 세 번째 칼리프였던 우스만. 이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가문인 우마이야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에 힘을 조금 실어줬어. 그리고 이 우스만이 죽고 나서 우마이야 가문의 힘이 계속 세겠지. 우스만이 죽고 나서 4대 칼리프에 등극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알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 동생이야. 즉 무함마드의 친척이자 뭐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이해가 편할 거야. 무함마드가 있지. 그리고 무함마드의 삼촌의 아들이 바로 알리야.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사촌 동생이면서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 28살인가 차이가 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함마드가 나중에 자기 부인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낳은 딸이 있어. 파티마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과 또 알리가 결혼을 하게 돼. 그러니까 무함마드랑은 2번 연결돼 있는 거다, 그지? 사위이자 사촌 동생인 거야. 그리고 또 알리가 또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알리가 바로 최초의 남자 무슬림이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은 이제 무함마드의 부인이고 그 사람이 여자잖아. 근데 남자 중에 최초로 이슬람교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알리야. 그리고 이 알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함마드를 따라다니면서 일생을 무함마드와 함께 이슬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알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알리가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드디어 4번째 만에 칼리프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알리를 따르고 알리를 지지했겠. 그지? 그런데 아까 기억나니? 3대 우스만 때 세력을 얻었던 사람들 누구? 그래. 우마이야 가문이죠. 이 우마이야 가문이랑 알리 사이에 일종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당하게 된다. 자, 이제 칼리프 자리가 비어 있으니 우마이야 가문에서는 칼리프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칼리프를 선출했던 전통이 아니라 이제 칼리프를 세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에서 독점적으로 칼리프를 계속해서 내게 되니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를 거야. 아까 무함마드,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왕조 이런 순서대로 전개된다 그랬는데 그 우마이야 왕조가 여기 등장하는 거지. 자,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결국에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함마드의 딸과 알리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인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칼리프로 추대해. 하지만 핫산 암살당합니다. 이러면 안 돼. 또 다른 알리의 후손, 무함마드의 후손 누구? 바로 두 번째인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칼리프로 추대하지만 역시 암살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럼 이 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당시에 이슬람 세계의 메인이 되었던 이 우마이야 왕조 쪽이랑은 서로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지? 결국에 이러한 상황에서 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세력을 이루느냐? 바로 그 유명한 시아파라고 하는 세력이 탄생을 하는 거야. 이 시아파, 알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알리의 후손만이 오직 정통이다. 그래서 알리를 제외한 1, 2, 3, 이 전에 있던 칼리프들을 다 무효고 이 우마이야 왕조 역시 말도 안 된다. 이건 짝퉁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주장했던 소수파가 바로 시아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아파가 소수라면 대다수의 이슬람교 사람들은 사실 이거가 아니라 수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꼭 알리의 후손만 할 수 있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중에 혈통이랑 상관없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게 수니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되는 거야.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할 때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성상 숭배 금지령을 두고 동유럽의 정교회와 서유럽의 가톨릭으로 분리됐었고 그 가톨릭도 나중에 교회의 개혁,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구교와 신교로 이제 교파가 분리되었던 거 여러분 볼 수 있잖아. 그것처럼 이슬람교도 교파가 분리가 되는 거야. 시아파랑 수니파로 분리가 되었는데 이 분리가 된 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믿는 파도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교에는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파가 갈린 게 4대 알리 칼리파가 죽을 때 칼리프를 누가 할 수 있냐? 알리의 후손만 할 수 있냐?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이 할 수 있냐? 이거를 가지고 나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시아파랑 수니파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별표 찍어서 체크해가지고 아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결국에 좀 잡음이 있었지만 우마이야 왕조가 이슬람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어. 이 우마이야 왕조 영토를 더 넓혔어. 어때? 정말 대단하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메카에서 시작했던 이슬람교가 우마이야 왕조 때 이렇게 영토를 넓히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부터 중앙아시아와 북인도 지역까지 그 영토를 엄청나게 펼쳤다.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우마이야 왕조는 100년도 안 돼서 멸망하게 돼. 왜 그러냐? 그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정책이냐? 아랍인 우월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쳤대. 아랍인 우월 정책은 뭐냐? 말 그대로 아랍인에게 우대해주는 정책이야. 여기 있는 넓은 정복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새롭게 개종을 했겠지. 하지만 개종을 하더라도 비아랍인들은 아랍인에 비해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아랍인들은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시에는. 자, 결국에 이러한 것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마이야 왕조를 치게 되고 결국에 그 뒤를 이어서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칼리프는 계속 세습이야. 그지? 왕조니까. 그지?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후 우마이야 왕조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메인은 아바스 왕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후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역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게 되면 가족들이랑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분위기랑 이 스페인 지역이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 왜냐면은 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지역은 유럽에서 계속 크리스티교 문화권이었는데 스페인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슬람교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막 몇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이슬람교 문화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유럽과 이슬람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 이제 스페인 지역이야. 근데 여기에 영향을 준 게 뭐다? 바로 우마이야 왕조와 후우마이야 왕조다. 뭐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아바스 왕조 749년부터 1258년. 우리로 따지면은 통일신라에서 고려 말기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었던 이슬람 제국인데, 아랍인 우월주의가 싫어서 생긴 거잖아. 그럼 당연히 아랍인 우월 정책은 폐지했겠지. 그러면서 비아랍인도 차별 없이 등용했고, 뭐 세금 차별도 없었고, 좀 나라를 잘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이랬고 외부적으로도 잘 나갔어.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1학기 때 당나라 공부할 때 잠깐 배웠었는데,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갔던 당나라와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지역의 아바스 왕조가 한판 붙게 되는 거야. 어디서? 바로 이 지역.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붙었다. 이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가 당나라한테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에 이쪽에 동서 교역로를 아바스 왕조가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 동서 교역로를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서 당시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그다드, 여러분 바그다드라는 도시 들어본 적 있지? 바그다드가 바로 국제 도시, 당시에 세계 최대급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요즘도 세계에서 막 정말 잘 나가는 도시들 많잖아. 뭐 뉴욕, 뭐 런던, 뭐 이런 엄청난 도시들이 있지. 근데 당시에는 이때에는 바그다드가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당시에 뭐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에 알고 있는 파리, 뭐 런던, 로마 정도는 꽤 클 수도 있겠다. 파리, 런던 이런 데는 바그다드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바그다드가 훨씬 컸어, 이 시기에. 그 정도로 잘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 이렇게 계속 잘 나갈 수는 없겠지. 아바스 왕조도 분열되고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하는데, 무슨 일인고 하니, 아바스 왕조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지역에서 파티마 왕조라고 하는 애들이 생기게 돼. 그냥 이름만 들어도 뭐 중학교 수준에서 얘네들까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얘네들이 뭘 주장하냐? 나도 칼리프야. 내가 칼리프야. 왜 아바스 왕조만 칼리프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후우마이야 왕조, 이베리아 왕조에서 뭐야? 나도 칼리프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원래 칼리프는 지금 아바스 왕조에 있지, 그지? 그럼 벌써 칼리프가 3명이잖아. 칼리프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권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약간 껍데기만 남은 상황으로 힘이 약해졌어.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슬람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바로 셀주크 튀르크가 되겠습니다. 셀주크 튀르크는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목민족인데, 얘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슬람교를 믿게 되고, 마침내 당시 수도였던 바그다드까지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있던 아바스 왕조는 셀주크 튀르크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떤 제도를 실시하냐? 바로 술탄제라고 하는 걸 실시해. 술탄은 무엇이냐? 바로 이슬람교 내에서 칼리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 군사적 지배자. 칼리프가 무함마드의 후계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갔다면, 술탄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배자. 그러한 칭호를 셀주크 튀르크가 얻었다 이거야. 셀주크 튀르크는 튀르크족입니다.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셀주크 튀르크가 들어갔을 때 아바스 왕조가 이들을 이용해서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셀주크 튀르크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이 셀주크 튀르크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에 유럽에 있는 세력들과 이슬람 세력들이 한판 붙게 되니, 그 전투가 그 유명한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셀주크 튀르크가 십자군 전쟁할 때 등장했었는데, 이 셀주크 튀르크는 아바스 왕조 당시에 이 지역을 장악했던 이슬람 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의 당시에 영토가 뭐 엄청나게 넓은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바스 왕조 껍데기는 있지만 당시에 뭐 셀주크 튀르크가 이 지역을 다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셀주크 튀르크는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뭐 십자군 전쟁 여러 번 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약화당하게 되게 되고,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세력이 약화당하게 되게. 그리고 셀주크 튀르크도 약해지니까 아바스 왕조도 그 힘을 잃었겠지. 결국에 아바스 왕조는 언제 멸망하냐?
거의 뭐 온 동네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다니는 나라가 있어. 여러분들 이제 곧 배울 텐데 몽골 제국이지. 몽골 제국이 등장해서 뭐 유럽도 가고 뭐 엄청 많이 가잖아, 그치? 중국도 그러고.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결국에 아바스 왕조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바스 왕조가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 세력이 끝난 게 아니야. 물론 이 지역은 잠시 몽골 제국의 그런 지배에 들어갔지만 이슬람교는 이미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 대표적으로 인도에 들어가서 원래 인도는 우리가 배우기를 뭐 불교, 힌두교 이런 나라였잖아. 그런데 인도에도 이슬람 왕국들이 세워지기 시작해.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인도가 이제 이슬람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인도만 됐냐? 아니.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퍼져서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이슬람 국가들이 세워지게 돼.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런 데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아바스 왕조가 비록 멸망했지만 이 시기에 이슬람교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활발하게 펼쳐서 이슬람교가 세계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복잡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처음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했어.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의 계승자인 칼리프를 선출하는 이슬람교의 대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매번 있었던 게 정통 칼리프 시대야. 이때 사사왕조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이집트 멸망시키는 등 세력을 넓게 키웠지. 근데 이제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죽으면서 이 칼리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알리만 할 수 있냐, 아니면 뭐 혈통을 따라야 되냐,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냐 등의 그런 분열이 있으면서 이제 시아파랑 수니파로 이슬람교가 갈리게 되고 그 와중에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하게 되지. 칼리프를 세습하게 된 게 중요합니다. 세습하게 되니 그것이 우마이야 왕조였어. 이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아랍인 우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하게 되었고 아바스 왕조가 등장했다.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아랍인 우월주의 당연히 없애고 탈라스 전투 같은 데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혔다. 물론 중간에는 세력이 약해지기도 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애들은 그 힘이 강력해서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도 하고 플러스 나중에 십자군 전쟁의 그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몽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 세력이 이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까지를 장악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긴 호흡이었다. 그치? 자, 이제 어려운 정치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슬람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수업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세계의 문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상업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업도 발달하고 도시도 성장했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경전이 중요한데 불교에서는 불경,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에서는 성경, 이슬람교에서는 쿠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이게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줘.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내용들이 일상생활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야 되나? 정해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쿠란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쿠란이라고 하는 거는 성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책을 다른 나라의 말로 번역하면은 똑같이 성스러운 정도를 갖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게 좀 다운그레이드 돼. 그래서 번역을 하면 안 돼.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쿠란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아랍어를 공부해서 아랍어 버전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늘면서 이제 아랍어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아랍어가 쫙 퍼져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부터 서남아시아 지역까지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주류적인 언어로 확산되게 되었다. 거기에 영향을 준 게 쿠란이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 지역, 뭐 인도 지역이랑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이야기들이 다 짬뽕된 이야기야. 뭐 그런 전설들이 섞여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유명했다. 다른 말로는 한국말로 천일 야화라 그러는데 이 천일이 1000 days가 아니라 1000일이야. 1001 days. 야화는 이야기 이런 뜻이고 아라비안 나이트
네 번째, 건축. 우리 크리스트교 할 때에도 뭐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뭐 성당들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랬던 거 기억나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 사원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슬람 사원을 뭐라고 부른다? 모스크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의 특징은 돔과 첨탑이 있는 게 특징인데 조금 이따 보여줄게. 그리고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할 때 특징적인 게 이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해. 그러니까 신이나 무함마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제대로 막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예수상도 있고 그다음에 마리아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특히 이 정교회 쪽 말고 이 가톨릭이랑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성상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슬람교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릴 수는 없고 그 성스러움을 복잡한 무늬로 표현했는데 그 무늬를 뭐라 그러냐? 아라베스크라고 그래. 조금 이따 사진 보여줄게. 자, 먼저 모스크. 어때? 진짜 멋있지? 높은 첨탑을 갖고 있고 이 돔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모스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아라베스크 무늬 보겠습니다. 와, 정말 화려하다, 그지? 뭐 무늬로 표현해봤자 얼마나 성스럽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도 사실 무늬가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무슨 무늬? 아라베스크 무늬 이런 것들이 이슬람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학문 역시 많이 발달했대. 다양한 학문들이 많이 발전했지. 아무래도 동서교역로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쪽의 영향도 받고 이쪽의 영향도 받으면서 많은 학문들이 동시에 발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의학, 천문학, 수학, 화학, 영문술이 다 발전했다 그러고 중국 쪽에서 원래 발명됐었던 재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 나침반, 화약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슬람 애들이 배워와서 그거를 유럽에 전파를 해줬고 그것이 나중에 또 유럽의 과학기술에 영향을 주었지. 그리고 또 이슬람교가 이쪽에서 워낙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학문이 다시 유럽을 자극하게 되고 그 결과 중세에 멈춰 있었던 유럽의 어떤 문화에 그런 영향을 주게 되면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르네상스가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기도 했다. 뭐 이런 특징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어. 우리가 이슬람이 되게 멀다고 느끼지만 생각보다 세계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준 친구들이야. 이슬람교의 과학, 이슬람 세력들의 과학을 선생님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갖고 왔어.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지도인데 어때? 어딘지 알겠니? 잘 모르겠지. 왜냐면 뒤집어져 있어서 그래. 얘네들이 그릴 때 이쪽을 남쪽을 그리고 북쪽이 이쪽이야. 제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인데. 어때? 비슷하니 이제 어딘지 알겠어?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는 선생님이 구글 지도를 보여줄게. 어때?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아라비아 반도, 인도.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아라비아 반도, 인도. 어때? 되게 잘 만들었지 않아? 이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대.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 몇백 년 전인데 이게 거의 1000년 가까이 된 지도일 텐데. 대단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과학기술까지 받고. 의식주 부분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장인 히잡이라고 하는 그런 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종교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식품들이 있어. 그래서 이슬람 법에서 허용하는 식품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에서 돼지 같은 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유명하지. 술 같은 것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반면에 먹어도 허용되는 것들 그러한 식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할랄 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할랄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뭐 이슬람교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같이 식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신경을 써주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고마움을 느끼겠지, 그지?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슬람의 전통적인 그런 여성들의 복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히잡이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 알 수는 없지.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고 알면 좋지만 이렇게 뭐 굳이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그냥 가장 유명한 히잡 정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고 그냥 이슬람교에서는 좀 이런 풍습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할랄 음식, 할랄 푸드들을 인증하는 마크들이야. 그래서 이런 마크들이 있다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걱정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뜻이겠지.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주제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5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슬림들은 5가지 의무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 고백.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 신의 예언자이다, 그 신의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대.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지? 자, 두 번째,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 쪽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메카 쪽을 향해서 5번씩 예배를 올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메카 쪽인지 좀 찾아봐야겠네, 그지? 그래서 요즘에는 지도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좀 예배하기 편할 것 같다, 그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소랑 상관없이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롯데월드야. 롯데월드 안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롯데월드도 막 바이킹 타고 막 롤러코스터 타고 막 재밌게 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면은 메카에 절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기도실을 마련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 인천공항 모습인데 인천공항에도 비행기 기다리다가 뭐 비행기가 이렇게 막 빨리 타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그때 기도 시간이랑 겹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실 같은 것도 딱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5번 하루에 해야 된다. 뭐 종파마다 5번을 꼬박꼬박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제 2번, 2번, 한 번 묶어서 3번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자, 세 번째. 기부도 많이 해야 돼. 이슬람 공동체를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해야 돼서 뭐 부자랑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모두 일정액을 기부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게 재밌는데 바로 라마단이라는 게 있어. 바로 무엇이냐? 이슬람력으로 9월 달에 해당하는 한 개의 달을 의미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는 절제된 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절제된 생활을 하냐? 낮 동안 금식을 하는 거야. 낮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좀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얻는 게 라마단 기간이지. 한 달 동안 아예 안 먹을 순 없겠지. 낮 동안에만 금식하는 거야, 얘들아. 한 달 동안 아예 안 먹으면 죽지 사람이, 그지?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먹어도 돼.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새는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지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먹을 거 아니야, 배고프니까, 그지? 그래서 오히려 라마단 기간에 약간 야식 산업이 좀 붐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 이슬람에. 우리도 여러분들 주말 되거나 금요일 날 되면은 밤에 막 부모님이랑 배달의 민족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잖아, 그지? 그것처럼 이제 이슬람 그쪽 세계권에서도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막 밤에 막 야식 엄청 먹나 봐. 재밌는 것 같아. 일단 라마단 절제된 생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유명한 거지. 마지막에 평생 중에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은 성지인 메카에 직접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선생님이 이거 관련해서 신문계에서 찾아봤는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엔 성지순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를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2년 동안 메카 성지순례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 이거 의무야. 무조건 해야 돼. 이슬람교 사람들은 의무기 때문에 성지를 가야 되잖아. 그래서 막 무단 침입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무슬림들 막 좌절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기사들도 있더라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서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5가지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를 처음에 성립시켰던 사람들은 무함마드가 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바로 유일신 사상, 알라가 유일신으로 있고 모든 사람은 알라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생전에 메카를 다시 장악을 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어느 정도 세력을 펼쳤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전부 다 차지하고 사사낭조랑 이집트를 멸망시켰던 게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칼리프를 선출한다는 게 특징이지. 칼리프 무엇이야? 뻔하지? 아까 말했지?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바로 무함마드의 계승자, 즉 이슬람 세계 짱 최고 권위자. 이게 바로 칼리프라고 할 수 있지. 자, 우마이야 왕조는 무엇이냐? 바로 정통 칼리프랑 다르게 칼리프를 세습하는 애들이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가문에서 세습했는데 이 와중에 이슬람 세계가 분열하게 되니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리게 되었다. 시아파는 무엇이다? 시아파는 바로 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수니파는 알리의 후계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다. 우마이야 왕조는 영토는 넓게 펼쳤지만 아랍인 우월주의 때문에 멸망했고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아바스 왕조는 비록 나중에 막 세력은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었던 것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이 시기에 뻗어나갔다. 그래서 인도도 이슬람, 동남아시아도 이슬람, 북아프리카 지역 뭐 이슬람교가 많이 뻗어나갔다. 그리고 탈라스 전투 같은 데서 뭐 중국이랑 싸워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바그다드가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 바로 셀주크 티르크였다. 셀주크 티르크는 무슨 칭호를 받았다?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서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에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해줍시다. 키워드들 좀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지라 무엇이었다? 박해를 받았던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갔던 622년 이슬람 달력이 기원이 되는 해가 헤지라였습니다. 여러분 헤지라 잘 기억을 하세요. 칼리프는 위에서 설명을 했고 시아파, 수니파 위에서 설명을 했지. 우마이야 왕조로 넘어오면서 이슬람 세력이 반으로 갈리게 됐어. 그래서 지금도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에서는 수니파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슬람 세력의 큰 형님 국가라고 해야 될까? 이란. 지금 원래 페르시아였지. 이 이란 같은 경우에 또 시아파를 믿고 있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파가 좀 갈려 있어. 마치 기독교에서도 좀 갈려 있는 것처럼. 자, 그다음에 셀주크 티르크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쿠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의 성전이었지. 그런데 이거는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성스러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이 금지되어 있어. 결국에 아랍어가 넓은 지역으로 확대 생산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게 쿠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종교 책이야. 자,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할랄 식품이었지. 이 식품에는 마크를 빵빵 부딪혀주는 할랄 마크도 우리가 있어서 그 사진도 재밌게 봐셨던 것 같아. 5가지 의무 전부 다 기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성지순례, 뭐, 라마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예배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잘 체크를 해주고 뭐 모스크나 아라베스크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사진으로 봤던 것들 잘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오늘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빠른 시간 내에 1시간 만에 이슬람 세계의 전반적인 정치적인 흐름과 문화까지 모두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수고가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하상조 춘추전국이 쭉 나가서 송원명청을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